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장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해 가지고 학습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앞에 있는 그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은 그 메리칼럼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부자와 보통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부자들이 돈이 더 많다는 사실뿐이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은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며 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즉 안락한 부유층, 힘겨운 빈곤층, 상승하려 애쓰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소득 분배의 측정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빈곤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어떤 이런 그 빈곤층의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소득 계층 간의 이동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같이 내용들을 본다면 꼭 생각하면 소득 분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경제 내에 모든 가구를 이제 연간 소득 순으로 이제 정렬한 거예요. 한 경제 내에 있어가지고 모든 가구의 연간 소득을 순으로 이제 정렬한 거고, 5개 층으로 보통 분부를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5분위 분배율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계층의 가구 수는 동일하고 전체 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득 분배라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미국의 이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난 거예요. 가지고 아까 계층의 최하위 계층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27,000달러 미만, 그쵸? 두 번째 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27,000불에서 48,000불.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 같은 경우가 한 중산층 이상 되는 거죠. 48,000불에서 75,000불. 그 식으로 최상위 5%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그 25,000불 이상 되는 소득, 연간 가구 소득을 말한 거예요. 개인 소득이 아니라 연간 가구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해가지고 상위를 이제 두 계층을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용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의 도시가구 근로자들의 소득 계층별로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2013년도 그래프예요. 했을 때 100만원 미만 같은 경우가 월평균 소득이요. 100만원 이상이 1.4%, 그 다음에 300에서 400만원 미만이 21%, 그 다음에 이제 500에서 600만원 미만이 이제 13.4%, 그쵸? 그 다음에 600만원 이상 같은 경우가 22.6%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소득 불균등 영향이 굉장히 심하죠. 600만원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22.6%이고, 그 다음에 400만원 아주 중산층 계층이 21.6%.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원 미만 같은 경우가 1.4%.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좀 가진 자 쪽이 그죠? 중산층이 돼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 계층 같은 경우가 2011년 같은 경우는 3.8%인데 상위 5분의 1 같은 경우가 약 50%가 넘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죠? 불평등 정도가 많은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많이 몰려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가 하위 계층하고 상위 계층하고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최하위 같은 경우가 좀 4.1%에서 5.2%까지 1980년도까지 했을 때는 증가하다가, 그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위층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위 20%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35년부터 80년도까지 올라갈수 가지고 퍼센트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럼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이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그죠?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80년대까지는 쭉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가 다시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어때요? 이런 가진자 계층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평등 제도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 가구 소득 수준으로 나열한 뒤 5분의 1씩 가구와 최상위 5% 가구가 차지하는 세전 소득 금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이제 이런 불평등 정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니계수라던가 오분위 분배율 이제 상대적 빈곤율을 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가지고 2013년도까지 가지고 내용들을 같이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소득 분배의 불공평이 심화되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런 저임금 국가와 또 국제 무역이 늘고 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비숙련공의 수요는 감소하고 숙련공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비숙련공의 임금은 숙련공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이러한 상대 임금 구조 변화가 어떤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비숙련공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소득 낮은 계층 쪽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진 기술 같은 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잘 대처하는 친구들은 아까 이제 소득이 높은 계층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지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불평등 관련돼 가지고 국제 비교를 나타낸 거예요. 하게 되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수도 불평등 정도의 국제 비교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각국의 수치는 최상위 10% 인구의 소득을 최하위 10% 인구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들 국가 중 일본과 독일이 소득 격차가 이제 가장 적고, 그쵸,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쵸? 보게 되면 같이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적은 편에 속하네요. 그죠? 소득 격차가 이제 적은 많은 하고, 그러니까 즉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 중국, 미국도 중간 정도 되고, 그다음 같이 태국,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랑 같이 국가마다 이제 내용들을 비교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빈곤율이라는 것은 이제 가계 소득이 어떤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이 총 인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하고, 빈곤선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그 이하면은 가계가 이제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 수준을 이제 빈곤선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가지고 빈곤율이에요. 빈곤율은 이제 소득이 빈곤선 이하는 절대적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가지고 빈곤율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인구 빈곤율이요. 연대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추이예요.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빈곤율이 2009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언브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사건까지 가지고 피크를 치다가 다시 또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 빈곤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어떤 몇 가지 빈곤 같은 경우가 한 국가의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폐해지만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가지고 빈곤율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빈곤은 한 국가의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피해지만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빈곤에 관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빈곤은 인종과 상호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흑인과 이제 히스패닉은 백인에 비해서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3배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빈곤과 연령은 상호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빈곤은 연령과 상호관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평균치보다 빈곤 가정에 많이 속해 있고, 노령층은 평균치보다 빈곤 가정에 덜 속해 있어요. 그렇죠? 빈곤은 가족 구성원과 상호관계가 있어요. 빈곤은 가족 구성과 상호관계가 있는 이유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정의 가정 같은 경우는 또 부부가 있는 가정에 비해 가지고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결론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빈곤에 있어가지고 인구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가 빈곤율이 한 15%면은 여기서 이제 같이 100인 9.8이면은 흑인이라던가 하이피닉 같은 경우는 백인보다 훨씬 더 빈곤율이 높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시아인, 어린이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그쵸? 빈곤율이 더 높겠죠. 이제 부부가 있는 가정은 6.2%인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정,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그 빈곤이 될 확률이 그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평등 정도의 측정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 소득 분배 자료와 그 빈곤율은 그 최소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그런 생활 수준의 불평등을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물 보조를 좀 해준다던가 아니면 소득의 생애주기라던가 임금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현물 보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물을 보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의 지표율과 빈곤율은 또 가계의 금전적 소득에 근거하는 건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비금전적인 보조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식료품 교환권이라던가 주택 보조금, 의료 보조 등이 그런 것이고,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 형태로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는 수단을 현물 보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소득 불평등 지표들은 이런 현물 보조를 감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하와이에 관련돼 가지고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나 일하는 나한테 여행을 이제 가이드 해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저기를 그 국가가 이제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항상 즐거워하더라고요. 가지고 자기는 자기 수입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달 생활할 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벌면 된대요.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현물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료품 교환권을 준다던가 주택 보조금, 의료 보조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삶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물 보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생애주기죠. 사람들이 소득은 연령에 따라 틀려요. 젊은 근로자들, 특히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임금은 매우 낮아요. 소득은 근로자가 숙련되고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상승하는데 50세 정도의 절정에 이르고 65세에 퇴직하기까지는 급격히 하락해요. 이러한 소득의 변화의 일자 형태를 우리는 이제 소득의 이제 생애주의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그런 것들죠? 그러니까 인생 사이클에 있을 때랑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다가 20대가 후반쯤 되면은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뭐 사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까지 달고 어때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 어떻게 되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임금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의 이제 생애주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시소득과 항상소득 있죠. 임시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슨 알바생이라던가 임시 고용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이고, 항상소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정규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득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이제 그들이 예견된 생애주기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이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던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도 있어요. 어느 해 뭐 플로리다에서 서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렌지 농사를 맡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플로리다 오렌지 재배 농가의 소득은 일시적으로 급락할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또 오렌지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등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재배 농가의 소득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다음에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임시소득과 이제 항상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또 계층 간의 이동 같은 경우도 여기 한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부자들이라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처지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곤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득 계층 간 이동은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고소득층으로 상승은 행운이라던가 열심히 일한 대가 등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하강은 이런 것들은 불운이라던가 게으름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이동 같은 경우가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소득의 영구적인 변화에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 고시 같은 경우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가난한 집안에 있는 애기가 사람이 학생이 그죠, 고시 패스하게 되면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거의 40%가 뭐 강남에 있는 학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소득 계층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지고 최근에 그런 서울대 같은 경우도 뭐 40% 이상이 서울 강남에 있는 집안 아기들이 진학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뭐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왔던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계층 간의 좀 이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소득 재분배에 관련된 정치 철학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공리주의, 그렇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점진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뒷단에는 뭐 급진적 자유주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회 어떤 구성원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죠.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효용, 행복이라든가 만족의 척도, 공리주의자들은 소득은 재분배 주장은 한계 효용 체감 현상의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 중에서 매우 뛰어난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공리주의 정치의 창시자의 영국의 철학자 제너미 벤담 같은 경우는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공리주의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적과 공공정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는 논리는 한계 효용 체감 현상의 가정에 기초하고 부유한 사람이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 1달러가 큰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효용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자들은 효용을 한 인간이 주변 환경을 통해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그들에 따르면 효용은 복지 측정 지표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목표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정부 본연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 전체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점진적 자유주의예요. 여기는 이제 정부가는 무지 베일 뒤에 있는 공정한 제3자가 만든 것과 같은 공정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이 점진적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최소 극대화 기준을 정부가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주장이고, 사회보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난을 위협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소득 불평등에 관한 두 번째 사상이 이제 점진적 자유주의예요. 철학자 존 롤즈가 정의론에서 처음 발표한 사상이고, 1971년도에 발간된 이 책은 곧 정치 철학으로서 이제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진적 자유주의는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민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공리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롤즈는 이 원칙을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급진적 자유주의예요. 정부는 범죄를 처벌하고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뿐 소득 재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규의 균등이 결과와 균등보다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두 가지 견해는 사회 총소득을 정부가 특정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자유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급진적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사회 구성원만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특정한 목표의 소득 재분배를 위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는 정부는 범죄를 처벌하고 계약의 준수를 강조해야 할 뿐 소득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철학이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빈곤 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빈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빈곤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병폐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빈곤 완화 정책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제, 또 빈곤층 소득 보조, 마이너스 소득제, 현물 보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이런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난한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근로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빈곤층 소득 보조예요. 이런 빈곤층 소득 보조. 이 같은 경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가 그들의 소득을 이제 보조해 주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층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죠. 기본적인 정책 수단은 빈곤층 소득 보조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빈곤층 소득 보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TANF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성인 소득원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혼자 집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SSR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병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빈민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두 프로그램 모두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어린이라든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소득제예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모든 세금제도 소득에 분배 영향을 미쳐요. 이 사실은 이제 누진세 제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 소득 계층 간의 공평성 유지는 어떤 조세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이제 마이너스 소득제, 그러니까 부소득제라고 표현을 하죠. 제도를 주장해 왔는데, 이 책에서 같은 경우도 모든 가구는 정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 이게 마이너스 소득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 가난한 가구는 마이너스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이 이런 마이너스 소득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제 같은 정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 이제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가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현물 보조죠. 그쵸? 그래가지고 빈민을 돕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현물 보조죠. 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빈민을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선단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음식과 의류, 숙소, 장난감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식료품 교환권을 지급해요. 이것은 정부가 발행한 일종의 상품권인데, 식료품점에서 식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식료품점은 수집된 식료품 교환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또 정부는 그 저소득층 의료 부조를 통해 빈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보조의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 대책과 근로 유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빈곤 정책의 부작용을 쓰는 이제 근로가 의혹되고 구직 의혹이 상실된 거죠. 아까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이해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어때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자기는 그만큼 있으면은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근로 의혹이 상실되죠. 또 구직 의혹도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한계 소득세율에 직면하게 되죠. 높은 한계 소득세율에 직면하게 돼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소득 증가에 따라 보조금을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다음 또 근로연계 복지제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정부 제공 직장에서 일하도록 의무화시킨다던가, 그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혜택 기간을 이제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같이 5년까지만 이제 보조금을 주고 그 뒤부터 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부 혜택 기간을 이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소득 분배 자료를 살펴보면은 미국 사회에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상위 20% 소득 계층 소득은 하위 20% 소득 계층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물 보조, 소득의 생애 주기, 뭐 임시소득, 소득 계층 간의 이동 등이 소득의 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 자료만으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앞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복지 수준이 연간 소득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 철학자들은 정부가 소득 분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견해가 달리하여 밀 같은 공리주의 학자들은 소득 분배가 사회 구성원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롤즈 같은 점진적 자유주의자는 사람들이 무지배일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미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득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직 같은 급진적 자유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지만 소득 분배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빈곤 완화 정책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취지로 도입이 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지만은 그 예로서 이제 최저임금제, 빈곤층, 소득 보조, 마이너스 소득제, 현물 보조 등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처음 배웠었죠. 있었고, 이런 제도들이 일부 가난한 빈곤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소득이 상승할수록 정부 지원을 줄어들지만 얘네들이 어때요? 어떤 일할 수 있는 근로 의욕이 상실되겠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사실상 매우 높은 한기 소득세율이 적용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높은 실질 한기 세율은 가난한 가구의 빈곤 탈출 유예를 오히려 이제 저해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무작정으로 이제 빈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 어때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그죠? 의욕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내용들은 좀 경제적인 내용도 있어가지고 소득 불평등, 불경등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고 불평등이 더 심화됐네. 그쵸?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보다도 불균등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중요한 학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또 내년에 또 이제 3월 달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여기 맞춰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이라던가 경제 정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또 이제 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관련 것들도 항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20장에 있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사례하고 한국의 그래프들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 여기 있어가지고 뭐 공리주의라던가 뭐 급진적 자유주의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